제 아들이 집을 나간 건 1990년 3월 27일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년 같은 날짜에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립니다. 올해로 35번째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래된 후회를 작은 용기로 바꾸길 바랍니다.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당신의 그날을 남겨주세요. 다음 사연을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식탁에는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린 4명분의 밥상. 딸아이는 학교에 일찍 갔고 아들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조롭게 이어졌고 부엌에서는 가스레인지 위 주전자가 김을 뿜으며 끓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27분 현관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거실 탁자 위 찻잔이 달그락 흔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아들이 검은 가방 하나만 들고 골목을 돌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점점 작아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서류를 정리하다 말고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되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아내는 아들 방 문을 열어두고 불을 켜놨습니다. 이불도 새로 깔았고 책상 위에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올려뒀습니다. 우유는 차가워졌고 다음 날 아침막이 생겨버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매일 밤 우유를 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그만뒀습니다. 35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65이 되었고 아내는 5년 전 먼저 하늘로 갔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넓은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작년부터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김준호 3847명을 하나씩 확인했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수소문했고 파출소에도 갔습니다. 강원도에서 봤다는 말 하나에 속초부터 춘천까지 돌았습니다. 야구용품점 앞을 지날 때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35년의 시간은 너무 길었고 16살 얼굴밖에 기억나지 않는 아들을 찾기엔 제 기억이 너무 흐릿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습관처럼 4명분의 밥상을 차립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파 썰리는 소리, 두부 자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소리들이 텅 빈 집을 조금이나마 채워줍니다. 숟가락을 놓을 때마다 아들 자리를 봅니다. 녀석이 좋아하던 김치찌개 대신 된장찌개를 끓이는 제 자신이 우스웠습니다. 방 정리를 하다가 낡은 야구 글러브를 발견했습니다. 1988년 크리스마스에 사준 것입니다. 윌슨 A2000 모델. 당시 제 월급 반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글러브를 고르던 아들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몇 번이고 끼었다 빼었다 하면서 거울을 보던 모습, 가죽 냄새를 맡으며 행복해하던 표정. 아들은 그날 밤 잠도 안 자고 글러브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이 온통 가죽 기름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아내가 환기를 시킨다고 난리였지만 아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글러브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글러브 안에 넣어봅니다. 너무 작아졌습니다. 아니, 제 손이 늙어서 부어오른 것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이 잘 구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는 신용을 해봅니다. 가죽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기름을 바르지 않아서 딱딱해진 소리입니다. 잘 받아라, 준호야. 빈 방에 제 목소리만 메아리칩니다. 창문 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봄이 왔다는 신호입니다. 1989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처음으로 캐치볼을 했던 날입니다. 한강 둔치였습니다. 풀 냄새와 흙 냄새가 진동했고 멀리서 누군가 구워 먹는 삼겹살 냄새도 났습니다. 저는 공을 제대로 던질 줄도 몰랐습니다. 회사 일만 하느라 운동이라곤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아빠,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봐요. 15살 준호가 시범을 보였습니다. 공이 제 글러브에 탁 소리를 내며 들어왔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경쾌하던지. 폼이 제법이었습니다. 학교 야구부 코치가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고 자랑하던 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 아들 프로 선수 되는 거야? 당연하죠. 아빠도 응원 와야 해요. 그럼 당연히 가야지. 새끼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아들 손이 제 손보다 컸습니다. 언제 이렇게 자랐을까 싶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프로 선수가 되고 저는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아버지가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모든 게 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아들이 몰래 야구부 입단 원서를 낸 걸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이 야구부에 합격했다고 축하한다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믿었던 아들이 뒤에서 그런 일을 꾸몄다는 게 배신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자마자 원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꿈이에요. 제가 원서를 찢었습니다. 반으로 또 반으로. 아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최악의 말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꿈을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아들 뺨을 때렸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가. 내 아들 아니니까 나가. 제가 글러브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쓰레기통 뚜껑을 열고 글러브를 버렸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아들이 뛰어와서 글러브를 꺼냈습니다. 품에 안고 울었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16살 아들이 그렇게 우는 모습을.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아들은 글러브를 두고 떠났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가 생각납니다. 준호가 떠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프로야구 중계였습니다. 여보, 준호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찾아서 뭐해? 제가 나간 거야.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꿈도 꺾어버린 아비가.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어진 손. 설거지와 빨래로 갈라진 손. 준호도 언젠가는 당신 마음을 알 거예요. 아내는 무언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아내는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건 7년 전이었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담배를 피운 적도 없는데 폐암이라니. 의사는 여러 요인이 있다고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 때문에 마음고생한 게 병이 된 거라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일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구토를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창밖만 자꾸 내다봤습니다. 뭘 그렇게 봐. 그냥 누가 올 것 같아서. 누가.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날 때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기대에 찬 눈빛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실망한 표정으로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어느 날 간호사가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어르신, 아드님이 매일 오시네요. 아들, 우리 아들이요? 아니에요. 제가 착각했나 봐요. 다른 환자분이랑 헷갈렸어요. 간호사는 황급히 나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준호가 왔었나 봐요. 무슨 소리야? 착각했다잖아. 아니에요. 준호예요. 엄마는 알아요. 아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을 잘 못했지만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여보, 책상 서랍. 제 책상 서랍 꼭 확인해요. 그래. 준호한테 전해줘요. 엄마가 사랑한다고. 아빠도 사랑한다고. 아내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준호를 걱정하면서.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준호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아내가 준호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35년 동안 매년 한 통씩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올해도 벚꽃이 피었단다. 내가 좋아하던 벚꽃. 준호야, 아빠가 많이 보고 싶어 하신다. 말은 안 하시지만. 준호야, 내 생일이구나. 어디서든 건강하기를. 편지를 읽다가 울었습니다. 아내는 35년 동안 매일 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딸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미국은 새벽인데도 받아줍니다. 화면 너머로 딸의 얼굴이 보입니다. 아빠, 오빠 얘기 그만하세요. 엄마도 그 때문에 맘고생하다 가셨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아빠가 오빠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알아. 다 기억해. 그럼 왜 이제 와서 찾으세요? 늦었어도 해야지. 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혹시 오빠도 용기가 안 나는 거면요? 그랬어. 그러니까 아빠가 먼저 손 내미세요. 아빠가 어른이잖아요. 딸과 통화를 끝내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노을.
2025년 3월 27일. 또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비가 내립니다. 35년 전과 똑같은 봄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단조롭게 이어집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TV도 끄고 그냥 빗소리만 듣습니다. 오전 내내 기다렸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도 먹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혹시나 준호가 올까 해서. 오후 3시 27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신 택배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주소만 강원도 속초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칼로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야구공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고 실밥이 풀어진 공. 그런데 뭔가 써 있습니다. 펜으로 쓴 글씨. 1989년 7월 15일 아빠와 나 첫 캐치볼. 제 손이 떨립니다. 이건 분명 준호 글씨입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그대로입니다. 상자 안을 다시 봅니다. 편지 봉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준호입니다. 35년 만에 편지를 씁니다. 용서를 구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순간 35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건 아들이 아니라 그에게 묻지 않았던 한 문장이었습니다. 왜 야구가 좋니? 편지는 계속됐습니다. 아들은 속초에서 야구 교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나이가 16, 제가 아들을 떠나보낸 나이와 같았습니다. 그 나이가 며칠 전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프로게이머 하고 싶어요. 순간 공부해야지라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물었습니다. 왜 하고 싶어? 재밌어요. 그리고 잘해요. 그 순간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제게 물어봐 주셨다면 왜 야구가 하고 싶니? 라고.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35년 동안. 어머니 소식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실 갔었습니다. 뒤쪽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봤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편지 마지막에 이상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남기신 것을 확인해 보세요. 제 방 책상 서랍, 왼쪽 깊은 곳.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35년 동안 그대로 둔 방. 먼지를 털어내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왼쪽 깊숙한 곳에 손을 넣으니 봉투가 만져졌습니다. 여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준호를 찾으셨겠지요.
아내 글씨였습니다. 준호는 매년 제게 편지를 보냈어요. 10년 전부터요.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너무 아파할까봐. 그리고 준호가 비밀로 해달라고 했어요. 준호는 잘 살고 있어요. 야구 교실도 잘 되고 며느리도 좋은 사람이에요. 손주들 사진도 있어요. 여보, 준호도 당신을 그리워해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인대요. 당신이 좋아하는 것처럼. 준호가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장했어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야. 사랑이 있으면 돼. 여보, 준호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준호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도 용서하세요. 35년은 벽이 아니라 달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말을 건네기엔 너무 오래 망설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순간 아내가 10년 동안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면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내는 우리 부자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던 것입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들이 더 있었습니다. 준호 가족 사진, 야구 교실 아이들과 찍은 사진, 그리고 제 사진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난 제 퇴임 기사를 오려둔 것, 30년 근속 모범 공무원 타이틀 옆에 준호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 아내가 준호에게서 받은 편지들도 있었습니다. 10년치. 한 통씩 읽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안녕하신가요? 어머니,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정우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자를 따서. 어머니, 매일 후회해요. 왜 그날 그렇게 나갔을까? 어머니,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몇 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갑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낯선 듯 익숙한 목소리. 중년이 된 아들 목소리. 준호야. 네, 아버지. 밥은 먹었니? 네. 아버지는요? 나도 먹었다. 된장찌개하고. 저도요. 매일 끓여 먹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에 가도 될까요? 그래. 기다릴게. 손자들도 데려갈게요. 야구 좋아해요, 큰애가. 글러브 아직 있다. 미안하다, 준호야. 아버지, 저도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그쳤습니다. 35년 만에 처음으로 3월 27일 비가 그쳤습니다. 무지개가 떴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3월의 마지막 토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집 청소를 하고 장을 봤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던 김치찌개 재료를 샀습니다. 이번엔 된장찌개가 아닌 김치찌개를 끓일 겁니다. 돼지고기도 듬뿍 넣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많이 빠졌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어서 와. 뒤에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큰아이는 정말 준호를 닮았습니다. 작은아이는 아내를 닮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며느리입니다. 어서 와요. 할아버지, 저 정우예요. 야구 잘해요. 그래, 우리 손자. 할아버지가 글러브 있는데 같이 공 던질까? 진짜요? 와.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35년 만에 이 집에 아이 웃음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와 저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했습니다. 내가 더 미안하다. 준호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야구공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가 처음 캐치볼 할 때 쓰던 공이에요. 기억하지? 아버지 캐치볼 하실래요? 35년 만에. 준호 방에서 글러브를 가져왔습니다. 낡고 딱딱해진 글러브. 준호가 기름을 발랐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글러브가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글러브 안쪽을 자세히 보니 희미하게 글씨가 보였습니다. 돋보기를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35년 전 아들이 집을 나가기 전에 쓴 글씨였습니다. 그동안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준호야, 이거. 저도 이제야 아버지께 말씀드려요. 정말 미안했어요. 마당에서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공이 빗나가기도 하고 못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탁, 탁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아빠, 저도 할래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삼각형을 만들어 공을 주고받았습니다. 3대가 함께하는 캐치볼.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이들은 거실에서 잠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준호와 저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리우실 거예요. 그래. 내 어머니가 이 순간을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어머니는 알고 계실 거예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주 올게요. 한 달에 2번은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아버지도 속초에 놀러 오세요. 바다가 아름다워요. 그래. 가마. 2달 후 제가 다시 속초에 갔습니다. 준호네 집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거실 창으로 파도가 보였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제가 끓였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언제 가르쳐 줬다고? 어릴 때요. 아버지가 가끔 요리하실 때 옆에서 봤어요. 그랬구나. 다 기억해요. 아버지와의 모든 순간을. 된장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5년의 공백을 메우기엔 부족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야구 교실에 갔습니다.
준호 야구교실이라는 간판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 정우가 유니폼을 입고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제 피칭 봐주세요. 그래. 운동장에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들 즐겁게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을 봤습니다. 좋은 선생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장 선생님 할아버지시다. 인사.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 얘들아. 열심히 해라. 예.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에 섰습니다. 글러브를 끼고 공을 받았습니다. 팔이 아프고 숨이 차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매주 오세요. 아이들이 할아버지를 좋아해요. 매주는 힘들고 한 달에 2번은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36년 전처럼 딸과 다시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준호도 함께였습니다. 오빠, 정말 오빠야? 그래, 나야. 딸이 울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오빠,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왜 이제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세 사람이 화면으로 남아 제외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한국 갈게. 우리 다 같이 모이자. 그래. 오너라. 엄마 산소도 같이 가자. 그래야지. 가족이 다시 모이기로 약속했습니다. 35년 만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준호네는 정말로 한 달에 2번씩 옵니다. 저도 한 달에 1번은 속초에 갑니다. 정우는 야구 실력이 많이 늘었습니다. 수진이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니며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아내 기일입니다. 준호 가족과 함께 산소에 갔습니다. 여보, 준호 왔어. 손자들도 왔어. 준호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 잎이 날렸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소에서 내려오며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되세요? 뭐가? 35년이요. 후회되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해. 저도요. 준호야. 네. 왜 야구가 좋았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재밌었어요. 그리고 잘했어요. 무엇보다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 이제야 묻는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물어주셔서 감사해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준호가 끓인 된장찌개. 제가 끓이는 것과 똑같은 맛이었습니다. 아니, 더 맛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여서. 당신의 돌아가고 싶은 날은 언제였나요?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라는 것을.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혹시 당신도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된장찌개에 가는 변했어도 현관이 열리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늦어도 우리는 다시 여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는 모두 상처받고 후회하고 그리워하며 삽니다.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분께 공유와 좋아요로 건네주세요.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을 켜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다음 장면의 첫 문장이 됩니다. 내일은 준호와 함께 한강에 갑니다. 36년 전 처음 캐치볼 했던 그곳에 정우도 데려갈 겁니다. 3대가 함께 공을 던지고 받을 겁니다. 해질 때까지. 현관문은 이제 닫아도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니, 이제는 직접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도 된장찌개를 끓일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확히 7명분을 끓일 겁니다. 준혼의 5 식구와 저,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는 아내 목까지. 글러브는 매일 기름을 바릅니다. 부드럽게 유지하기 위해서. 언제든 캐치볼을 할 수 있도록. 준호와 정우와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주들과도 사랑한다는 말, 이제는 매일 합니다. 전화 끝에, 만남의 시작과 끝에 35년 동안 하지 못한 말을 이제는 아끼지 않습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